통증혁명 계속 읽어나갑니다.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에 대한 가정.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에 대한 최근의 성과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앞서서 우선 이에 대한 내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 이들 생각은 대부분 TMS, 뒷는 치료, 이 산호 박사의 생각입니다. 좋은 산호 박사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단 이는 어디까지나 아직 가설에 불과하다. 가설에 불과하다. 우선 나의 기본적인 생각은 정서적 상태로 인한 신체 기관과 계통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에 의한 것인지는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위축될 필요는 없다. 귀로 듣는 뒤죽박죽의 소리를 이해하고 눈으로 들어오는 복잡 다양한 사물을 인지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의 아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루드흐 성모 마리아가 18번 출연했다는 프랑스의 가톨릭 성지에서 일어난 일들, 인도 서행성들의 신비한 행적, 플라시보 효과 등은 모두 실제하는 것들이다. 의학은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진지하게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인간 정신의 구성. 의식적인 또 무의식적인 인간의 정신은 여러 차원의 서로 모순된 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잠재 의식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는 주로 프로이트의 업적으로서 우리는 이드, 자아, 초자아 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 나는 진료 경험을 정신 분석학적인 해석할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관찰한 바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심리적으로 갖는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것이 현대 정신 분석 이론의 어디에 해당하는가는 전문가들의 몫일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정서의 메커니즘을 간단히 성격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강박적인 성격, 완벽주의적인 성격 등 다양한 종류의 성격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무의식 속의 성격도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의식의 성격이다. 인간의 성격 구조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각 요소들의 비율이나 중요도에서 개인차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서 양심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양심이 매우 강하게 삶을 지배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 무의식의 성격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유치하고 원초적이며 자기애적인 성향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요구나 필요에 아랑곳하지 않는 자기중심의 성격으로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주로 어린 시절의 경험이 이런 자기애적인 성향의 크기를 좌우한다. 어린 시절은 타인에게 많이 의존하며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위에 인정을 요구하는 시기다. 참을성도 별로 없어서 분노와 불안이 많이 쌓이게 된다.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성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살아가지만 개인에 따라서 정도가 다를 뿐이다. 위대한 신화학자이며 철학자이자 교사인 조지프 캠벨은 원시부족 사회의 통과 의례에 대해서 언급했다. 통과 의례는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확실한 징표로서 유아적인 성격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다.
현대의 성인식은 원시 부족의 통과 의례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해 현대인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유아적인 성향을 보일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좀 더 강력한 통과 의례가 필요한 것인지 모른다. 불안이라는 것은 어쩌면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에 대한 내면의 유아적인 성향이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스트레스가 크면 클수록 불안의 양도 더 커진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분노는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1984년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이자 윤리학자인 윌러드 게일리는 우리 안의 분노에서 현대인들의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현대 문명사회에서 분노는 적절하지 못한 감정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하면서도 그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인간이 분노를 억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2장에서 이미 다뤘다. 적절치 못한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한 개인의 정서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프로이트를 통해서 배웠다. 감정 영역의 반대편 끝에는 초자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율하는 입법자, 감독관과 같다. 사실 이런 초자어는 분노와 불안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TMS에 걸리는 사람은 매우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과 성취욕이 강한 사람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인간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지만 그것을 의식 수준으로 끌어내려는 성향도 강하다는 점이다. 이런 성향 때문에 TMS, 위궤양, 편두통 등의 증상을 통해 억압된 감정을 회피하게 된다. 등가물의 원칙이다. 등가물의 원칙. 이제 TMS가 몸과 마음이라는 보다 큰 구도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살펴볼 차례다. TMS는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잘 보여주는 예다. 나는 TMS가 위궤양, 경련성 결장염, 변비, 긴장성 두통, 편두통, 심장박동수의 증가, 습진, 알레르기성 비염, 전립선염, 이명, 어지럼증 등 다양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은 한 가지, 즉 억압된 부정적인 감정의 회피라고 생각한다. 후두염, 병적으로 입이 마르는 증상, 잦은 오줌 등도 모두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TMS 환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이들 증상은 서로 대치될 수 있다. 심각한 편두통으로 고생하던 환자가 두통이 사라지자 요통과 자골신경통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그런 사례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모두 서로 등가물이라는 생각은 TMS 통증이 사라지면 이들 증상들이 흔히 나타난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봄철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증상인 건초열의 경우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 증상들은 모두 심리적으로 동일한 이유 때문에 생긴다. 몇 달 전 환자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환자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강의를 끝나고 수십 년 동안 앓던 위장병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그 역시 억압된 감정 때문이라고 하셨죠. 고등학교 3학년 이후에 밥을 먹을 때면은 항상 위장약을 먼저 먹어야 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무의식의 힘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위장병이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잘 믿지 않으려 하지만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등가물 이론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이제까지 열거한 다양한 증상들이 모두 심리적인 긴장 때문이라는 사실은 특정 신체 질환이 각각의 고유한 심리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프란츠 알렉산더의 주장과는 다르다. TMS와 기타 질환들에 대해서 내 경험으로 볼 때 이들 증상들은 모두 분노와 불안이라는 공통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위산과다, 대장염, 편두통, 심장박동수의 증가, 그리고 TMS 흔히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들은 모두 억압된 분노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다음에는 대개 분노의 이유를 추적했고, 그러자 통증은 자연히 사라졌다. 통증은 자연히 사라졌다. 건초열이 면역계의 오작동에 의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에게 위의 증상 대부분이 신체의 자율신경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은 흥미롭게 다가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정신신경 면역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194를 보자. 억압된 감정에 대한 방어수단. 이 부분은 이미 2장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근골격계, 소화계통, 비뇨생식 등에 대해서 나타나는 신체 증상 역시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의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즉, 마음이 부정적인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지적해야 할 것은 의식적인 선택과 무의식적인 선택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TMS 환자는 현실 문제를 잘 처리한다. 문제가 있는 것은 그들의 무의식이다. 따라서 무의식의 문제를 인식할 줄 알게 되면 이런 회피 전략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게 될 것이다. 4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첫 책을 읽고 통증이 사라졌다는 환자가 많다는 사실은 그들이 새로 습득한 정보 때문에 치료가 된 것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분명 미봉적인 플라시보 효과와는 다르다. 브로이트와 그의 제자들은 히스테리도 통증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TMS 환자들은 근육이나 좌골신경통 등의 통증 외에도 이상한 느낌을 자주 경험한다. 피부 밑에 깨진 유리 조각이 있는 것 같다는 말도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프로이트라면 이것을 히스테리 통증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이런 히스테리 통증은 자율신경계가 아닌 감각운동계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기에는 또 다른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지만 TMS와 그 등감을 그리고 소위 히스테리 통증은 모두 똑같은 심리적인 요인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심리적인 문제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들 증상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보인다. 심리적인 요인의 통증에 대한 단일 이론. 1959년 7월 앨런스 월터스 박사는 캐나다 신경학계에서 소위 히스테리 통증으로 알려진 시민성 국부 통증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그것은 의학저널 브레인 1961년 3월호에 실렸다. 월터스 박사는 히스테리 통증이라는 용어는 정확하지 않으며 여러 다양한 정신적 신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히스테리나 유사 히스테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내가 위에서 말한 것과 매우 비슷하다. 이처럼 신경해부학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신체 부위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히스테리 통증의 특징이다. 월터스는 이런 종류의 통증에 대해서 시민성 국부 통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마음의 원인이므로 시민성이라고 했고 특정한 신경장애와 상관없이 몸의 일부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국부라는 용어를 썼다. 내 경험도 월터스 박사의 의견과 일치한다. 나는 정신분열증, 조울증 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불안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서 근육, 신경, 힘줄, 인대의 통증과 시민성 국부 통증을 관찰할 수 있었다. 내는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회피를 필요가 있을 때 이들 다양한 부위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다. 그리고 심한 정서적인 찌꺼기가 남아있을 때는 시민성 국부 통증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개인에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의 양이 다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억압하는 정도도 다르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이 무의식 깊이 억압되어 있어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리기가 무척 힘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내 경험으로는 전체 통증 환자의 5%가 이처럼 깊은 정서 문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정규 교육 프로그램 외에 정신치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 의학계에는 감정이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다. 프란츠 알렉산더는 정신신체의학이라는 용어는 군더더기가 있다고 했다. 인간의 신체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 정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나 역시 어떤 의학 연구든 감정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음식 혹은 콜레스테롤, 체중, 운동, 유전적인 요인 등을 고려하고 정서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동맥경화 연구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정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다른 질환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런 상황을 환자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확인이 필요하다. TMS 진단을 내린 후 환자들은 흔히 내가 스스로에게 그런 엄청난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끔찍해요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 시절 형성된 정서적인 유형으로 키나 눈 색깔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간은 어쨌든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왜 굳이 지금의 방식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면 그것을 바꾸는 일도 훨씬 쉬워진다. 이와 비슷하게 의사들도 특히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서 심리적인 요인을 인정하기 꺼려한다. 환자의 암이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환자에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무척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해서 환자에게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다. 환자는 책임이 없으며 암을 일으키게 된 심리적인 요인을 함께 찾아보자는 식의 태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확립된 치료 과정은 아직 없지만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이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연구를 기울여야 할 분야이다 라는 거죠. 심신의학의 현재 상황은 오늘날 심신의학의 발전 수준이 관심 있는 독자라면 스티븐 로크와 더글라스 콜리건 박사가 쓴 내 안의 치료자 힐러 위드인 1986년 뉴욕을 읽어야 한다.
하버드 대학 정신과 로크 교수는 이 책에서 마음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재까지 연구 성과를 자세히 살폈다. 이 책의 주요 주장은 내 생각과 일치하지만 저자들이 너무 면역계통에 집중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미래의 심신의학은 정신신경면역학 분야에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과학적인 정신신경면역학을 통해 암이나 기타 자율신경계의 질환, 즉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병과 같은 질병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감정이 신체 기관과 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거시적인 체계의 일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TMS는 주로 자율신경계를 통한 몸과 마음의 질환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면역계통과 심장, 혈관계통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심리적인 피로를 채우기 위한 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똑같은 심리적인 진단을 받은 환자라도 자율신경계를 통한 TMS가 생길 수도 있고 면역계통을 통한 알레르기성 비염이 걸릴 수도 있으며 감각, 운동기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민성 국부 통증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캔디스 퍼트는 뇌와 신체 각 기관의 상호작용에 관한 생화학을 연구하고 있다. 관심 있는 독자는 스미스소니언 1989호를 참고 6월호를 참고하기 바란다. 마음과 심장혈관계 이렇게 치료족도에서 기부 신신경감락 소장행행 자골신경 전두동 대뇌거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해서 밑으로 쭉쭉쭉 내려와서 생식까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발을 밟아주라. 좋은 내용이네요.